자, 우리 11번 문제 보죠. 자, 11번 문제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좀 쉬워요. 3번을 먼저 보세요. 저기 건축물 별표 치시고 얘는 무조건 정액법이죠. 정률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정액법으로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을 제외한 뭐 기계장치예요. 무신고시가 정률법이 맞아요. 근데 건축물은 무조건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정액법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답이 3번.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해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했습니다. 자, 이때 비만가액이 필요해요. 여기 있죠.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이죠. 얘를 폐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런 뜻. 그래서 여기 보면 비만가액 1,000원. 그러니까 전부 다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어요. 1,000원을 남겨둬야 된다. 왜냐하면 폐기한 거는 처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생산 라인에서 띄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냐. 내가 안 쓸 거예요. 그 에어컨을 띄워놨어요. 고물상한테 팔아야 되는데 아직 안 팔았어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회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우리가 손금에 산입해야 된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서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 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선 종료일까지 월수에 따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7일 날 취득했어요. 그럼 3월 7일서부터죠? 그러니까 10개월치 해야 된다. 3월 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월할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또는 상각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서 잔존 가치는 원칙 0이에요. 근데 정률법으로 할 때는 우리 정률 구할 때 이게 공식 알죠? 1-루트 n분의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치.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률법에 의해서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의 5%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의 5%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좀 어려운데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 상각 범위액에다 다 포함을 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 정률법은 마지막 연도에는 우리 어떻게 계산된다고 했습니까?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0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미상각 잔액 전체가 다 상각 범위액이 된다. 그러니까 계산한 식대로 안 나온다. 계산한 식대로 안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11번 문제 요거 잘 보시고 자, 이제 12번이죠. 12번 좀 별표 치시고 자, 12번은 뭐냐? 우리가 감가상각은 개별 자산별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건물 따로, 비품 따로, 차량 운반고 따로따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차량 운반고부터 볼게요. 얘는 시인 부족액이죠? 얘는 세무조정이 따로 없다. 얘는 세무조정이 따로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건물 보세요. 건물은 상각 범위는 600인데 500이죠? 그러니까 얘는 시인 부족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기 유보가 있죠? 시인 부족액 범위 내 손금에 산입한다. 얘는 뭐냐? 100만 원만큼 손금 산입. 자, 비품은 뭐냐? 상각 범위액은 350인데 500만 생각했죠? 150만 원 손금 불산입. 그럼 둘을 합치면 뭐예요? 50만 원만큼 증가한다. 답이 3번네. 답이 3번. 그러니까 대전제 조건은 뭐냐? 개별 자산별로 상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각 부인액이 있고 시인 부족액이 있죠?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인 부족액 범위, 즉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비품이죠, 비품. 자, 비품은 상각 부인액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시인 부족액이 있으면 손금 산입. 여기 또 상각부인 또 나왔죠. 이렇게. 그럼 여기 150만 원 유보. 그럼 비품은 유보가 얼마예요? 150에다 60을 더하니까 210만 원만큼 유보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무튼 여기는 150. 둘을 합치면 얼마가 되냐? 50만 원만큼 증가한다. 50만 원만큼 증가. 그래서 얘도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자산별로 한다. 그러니까 전체 상각비, 전체 범위액이 아니에요. 건건이 한다. 개별 자산별로 건건이 한다. 이게 12번. 자, 다음 우리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 자, 13번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 대표이사는 자신의 향후로부터 6억 원의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회사 건물을 매각하는 제안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동 건물의 시가가 10억 원이 된다. 동 건물의 시가가 10억 원이 된다. 그러면 기부금일 때는 정상가액이 있어요. 이게 10억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정상가액이죠. 그러니까 7억서부터
13억까지는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를 얼마 했어요? 6억 원에 했잖아요. 1억 원만큼이 의제 기부금이에요. 근데 기부금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특례 기부금이 있고 일반 기부금이, 비지정 기부금이 있죠? 여기는 향후회가 있어요. 향후회. 동창회 향후회. 여기다 하는 건 뭐예요? 비지정 기부. 얘는 여기는 비지정 기부금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일반 기부금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냐? 비지정 기부금이 되고 답은 여기 1번이 돼야 된다. 답은 여기 1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4번이 아니고 1번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이게 특수관계인, 그럼 걔는 부당해산 부인이죠? 여기 4억 원이 돼야 돼요. 비지정 기부금일 때는 뭐가 된다? 여기 정상가액이겠죠? 그래서 정상가액을 벗어나는 게 기부금. 그 다음 얘가 뭐냐? 향후회, 향후회. 이렇게 동창회 향후회.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일반 기부금이 아니고 비지정 기부금이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특수관계자예요. 그럼 부당해산 부인. 그러면 10억과 다이렉트리 비교 4억이 돼야 되고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럼 의제 기부금. 그럼 걔는 뭐가 되냐? 정상가액을 구하라. 정상가액을 벗어난 게 기부금 기부금에 해당한다. 이 13번 문제. 이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3번. 자, 우리 14번 좀 별표 치시고. 자, 14번은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세무조정으로 손금 불산입하는 금액 총 합계가 얼마냐. 그래서 첫 번째는 쉽게 찾아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 받았죠? 적격 증빙 안 되는 거. 그게 여기 200만 한 건이죠? 3만 원 초과예요. 얘는 기타사 유출. 근데 아무튼 소득 처분은 필요 없고 200만 원.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를 얼마로 해야 돼요? 8,800이죠. 왜? 200만 원은 직부인 됐단 말이에요. 얘는 직부인.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 그 다음에는 기부금 한도, 기부금 해당액이 8,800이에요. 아니죠. 여기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액이 8,800이에요. 한도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중소기업이에요. 그럼 기본 한도 얼마? 3,600. 그 다음 수익 금액인데 여기 보시면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없고 190억 하시면 안 돼요.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것도 다 매출로 본다. 여기 매출 10억 원 있죠? 합치면 얼마가 된다? 200억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거 기억나시죠? 여기 100억이고 100억 초과예요. 그래서 100억까지는 여기 1000분의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냐? 이게 3천만 원이죠. 여기 200억인데 추가 100억은 얼마냐? 1000분의 2지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600에다가 5천만 원을 더하라고요. 그럼 수익 금액 한도는 얼마냐? 8,600이에요. 그런데 접대비 해당액이 얼마냐? 여기 있죠? 8,800. 그러면 한도 초과액이 얼마냐? 200만 원만큼이 한도 초과죠. 이렇게. 그래서 요 200하고 요 200 있죠? 합치면 얼마가 된다? 400만 원이 직부인 된다. 아니 400만 원이 손금 불산이 된다. 400만 원 손금 불산이. 그러니까 요 200만 원은 접대비 한도 시부인 안 한다.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시부인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도 초과는 얼마예요? 200만 원. 한도 초과는 20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14번 문제. 여기 14번 문제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문화 관련 업무 추진비나 전통시장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문화 관련 접대비하면 어떻게 돼요? 20%만큼 한도를 증액시켜주는 이런 거는 없더라. 가장 심플한 형태의 문제가 되고 여기 이제 핵심은 뭐냐? 여기 있죠. 수익금액 100억 원 이하분은 0.3%. 100억 초과 500억까지 0.2%죠. 여러분들이 최초 100억까지는 3천만 원. 추가 100억당 2천만 원씩 늘어난다. 추가 100억당 2천만 원씩 늘어난다. 이런 뜻이. 요거 잘 기억해 주면 되는데 여기 14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설명 이제 파란색 좀 해볼게요. 200만 원은 직부인 돼서 여기 기타사 유출이죠. 요거는 적격 증빙 미수취액이 된다. 그다음 한도 초과액인데 여기 나와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액이 9천에서 200을 뺀 8,800. 한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기본 한도. 중소기업이다. 이거 100억까지는 3천. 추가 100억이죠. 2천. 한도는 8,600. 200만 원이 한도 초과. 두 개를 합치면 400만 원 된다.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자, 예를 15번 또 쉽죠?
우리 채비건업. 보면 바로 나죠. 그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급이자 손금물 산입을 한다. 채권자 얘가 1순위죠. 리을이 1순위. 비실명이 디귿이죠. 리을 디귿.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기억 니은. 답은 3번. 우리 채비건업. 요 순서대로 손금을 산입한다. 그래서 여기 15번 같은 문제는 아마 틀리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 얘기했잖아요. 이 세무하는 인간들 이제 뭐 아이디 같은 거 뭐 이런 거 할 때 뭘로 하냐 이렇게 그죠? 요거 채비건업 이렇게 그죠? 전 옛날 바둑 둘 때 이제 물이 없기 이런 식으로 바둑을 둔 적이 있어요. 그죠? 바둑에 항상 문제가 뭐냐? 무리수를 두지 말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게 좀 침착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승부수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냐? 남의 집이 막 커 보여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뭐 무리하게 돼요. 그죠? 아무튼 요거 채비건업. 자, 다음에 여기 16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있죠. 그래서 로직을 항상 기억하라고 했어요. 로직이 뭐냐? 대손금이 있고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근데 대손충당금은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 있고 이 회사 계상액이 이게 기말 대손충당금이다. 여기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설정 대상 채권에다가 채권 당연히 세무상이죠. 여기에 맥스죠. 둘 중에 큰 거 1%하고 실적률. 기억나죠? 그리고 실적률 어떻게 구해요? 기초채권분의 올해 대손 발생의 이게 실적률이다. 근데 아무튼 이 채권 이렇게 그래서 답은 너무 쉽죠. 1번.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관 가지급금이라든가 지급 보증승거, 보증채무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손충도 설정할 수 없다. 여기 나와 있어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기에 대해서 그죠? 여기에 대손 발생한다. 인정 안 되고 대손금으로 손금도 안 되고 설정 대상 채권에서도 제외한다. 나머지는 다 인정된다. 여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그러니까 특수관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종업원들한테 뭐 학자금을 대여한다든가 이런 거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업무관 가지급금을 보지 않는다. 이런 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상품 판매가액에 미수액이 된다. 매출채권이 매출채권. 이렇게. 그다음에 용역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 이게 다 매출채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건 다 설정 대상 채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이 있어요. 구상채권. 보증서 준 다음에 돈 떼였어요. 구상권 생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죠. 이런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보시고. 그 다음에 17번도 조금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17번도 이렇게. 자, 뭐냐면 우리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에 산입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보험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아니고 비영리 내국법인이다.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그러니까 여기 대상이 다르다니까 우리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이렇게 여기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된 준비금 이건 알아요. 근데 걔는 여기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건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험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은 여기 있죠. 비상위험 준비금, 뭐 책임 준비금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다. 여기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은 비영리 내국법인 설정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돼 있냐? 뭐 종교단체. 그럼 종교단체는 뭐 헌금 같은 거를 받는다. 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또는 불사금이라고 해서 뭐 절 같은 사찰 같은 데서 이렇게 신도단에 뭐 받아요. 이렇게 거기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게끔 해놨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1번. 그래서 여기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은 보험 사업과 무관하다. 이렇게. 그래서 보험사 관련된 거 여기 있죠. 비상위험 준비금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준비금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 있다. 이런 뜻이 여기 있죠.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이거 다 어디 보험사업에 나오는 거예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입금에 산입하죠. 환입 잡는다. 그러니까 이 준비금은 다 뭐예요? 써놓으세요. 과세 이연.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뒤로 미루는 그런 제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17번. 자, 우리 18번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개인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보면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 그런 소득 처분이 나와야 되는데
시가 3억 원인 토지를 장부가액 2억 원에 매도했지. 이게 뭐냐? 저가 양도예요. 싸게 팔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특수관계인 있잖아요. 이게 개인 대주주. 그러니까 부당행 계산 부인이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고가 비싸게 사면 동실종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가 싸게 할 때는 세무조 하나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가 3억 원짜리를 갖다가 2억 원에 팔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대로 하면 현금이 3억 원이 들어오고 토지 처분 이익이 1억 원만큼 있어야 돼. 이게 빠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입금 산입 저가 양도 1억 원만큼 배당이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가 양수가 있어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동시조정. 세무조정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저가 싸게 팔았죠? 그럼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조정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부가 2억 원짜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시가는 3억 원이다. 그 원래대로 하면 현금이 이렇게 3억 원이 들어오고 토지가 2억 원이고 그 다음에 토지 처분 1억. 이게 과세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뭐냐면 현금 1억 원을 쉽게 말하면 배당금으로다가 1억 원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누락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입금 산입 저가 양도 1억 원만큼 배당이 된다. 여기 저가 양도는 세무조정 하나. 고가 양수다. 걔는 세무조정 2개 나온다. 이게 18번 문제. 자, 다음에 이제 19번 보죠. 19번.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산 수증이나 채무 면적이 충당된, 그러니까 충당된이란 말이 여기서 뭐냐? 사용된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쓰고 과표 계산 시 또 공제하니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계순이익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여기서 우리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공제하면 과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 쓴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면 틀려요? 없다. 두 번째, 과세 표준은 각 사업 소득금액에서 이비소, 이거 순서대로죠? 이거 순서를 어기면 틀린다. 순서대로 공제한다. 근데 공제 대상 2월 결손 각성 소득금액에 60% 할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80%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는 80%. 각성 소득금액에 80%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원래는 2월 결손금을 옛날에는 다 각성 소득금액 하면 다 공제했다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최소 20%는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80%만 공제해준다. 근데 여기 중소기업하고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은 100% 다 해준다. 그래서 답이 3번. 우리가 좀 약간 단답형이 그렇다는 게 뭐냐. 율 같은 거를 이제 자꾸 물어봐요. 80%다. 그 다음에 각 사업용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비과세 소득은 다음 2월 되지 않고 소멸.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이비소 얘만 2월 되고 얘네들 2월 되지 않아요. 비과세나 소득공제는 2월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맞는 문장이죠. 여기 율 60%인지 80%인지 이거 잘 보라. 괜히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숫자 같은 거라는 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1차적으로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2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좀 쉬워요. 왜냐면 맨날 나오는 거니까. 옳지 않은 건데 이거 3번을 먼저 보세요. 자, 내국법인인데 각성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있어요. 그럼 신고 의무가 없다? 아니다.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결손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너의 주장일 뿐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어요. 법인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답이 3번이 된다. 나머지 보겠습니다.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료 종료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보통 언제? 3월 31일 날이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단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필수적 첨부서류인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신고서만 내면 안 돼요. 재무제표도 반드시 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첨부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수 첨부서류 있죠? 재무제표를 반드시 신고서에다가 같이 해야지. 신고서만 내면은 얘를 무신고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에요. 그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 예납 기간을 해서 중간 예납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 그게 언제예요? 8월 31일이죠. 이를 중간 예납 이렇게 중간 예납한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하죠. 11월. 그때가 이제 소득세 중간 예납인데 여기 법인세는 언제냐? 8월 31일. 8월 달에 한다. 8월 달에 한다. 2달 내에 한다. 이런 뜻이에요. 20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즐겨 나오는 문구. 그래서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법인도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